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됩니다. 60대였을 땐 사람들이 저를 할머니라 부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불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되었네요. 가끔 지루할 때 듣는 이 채널을 통해 제 70년 인생에서 얻은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인연은 짧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운은 넘쳤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삶의 큰 의미를 얻었지요. 제 남편은 화학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참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가스 누출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빠였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 없는 미래가 불안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며 누구를 의지하고 존경하게 될지 걱정이 앞섰을 뿐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못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요리하며 일하거나 건물을 청소하며 온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공사장에서 일꾼들에게 밥을 해주며 큰돈을 벌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쉬는 날 없이 매일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삶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제게 멈추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죠. 이렇게 되돌아보니 삶은 힘들었지만 사랑과 책임이 있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고 여기저기 엿듣고 과외를 시켜서 고생해서 몸을 다친 부모처럼 되지 않도록 위험한 곳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했다. 다행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큰아들은 타고난 총명함보다는 열정과 끈기가 강했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열심히 타면 남동생도 따라할 것이라는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영이보다 리더십이나 열정이 조금 약했을지 몰라도 타고난 총명함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혼날 것 같으면 재빨리 귀엽게 행동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너무 화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봐도 옛날이 언제 다 자랄지 모를 것 같았지만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저를 쫓아다니며 키도 크고 몸도 커져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앞을 지나가고 등만 보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엄마의 고생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는 명문대에 진학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첫째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는 조금 더 공부해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남의 집 쓰레기 버리면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사회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웠으니 서둘러 아이들을 걱정할 필요 없고 아이들이 잘 사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으니 결혼한다고 하고 혼자 살면 자기 선택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첫째가 먼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장남이라서가 아니라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서였습니다. 장남이 군에 갈 때 기다려주고 취직 준비할 때도 묵묵히 도와주는 착한 여자친구였습니다. 5년 넘게 사귀었기 때문에 얼굴을 몇 번 보고 알았어요.
자주 놀러 오면 팬케이크나 인절미 카스테라 같은 내가 좋아하는 걸 사주고 생일이면 꼭 꽃바구니를 보내주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장남이 그 여자친구랑 결혼할 게 너무나 당연했고 그 여자친구가 내 며느리가 되면 며느리처럼 아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먼저 결혼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둘째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서 1년차 경력을 쌓았을 때 같은 곳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바로 결혼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밝고 꼿꼿한 모습에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지만 배울 점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딸은 저에게 미래의 배우자를 소개한 직후 결혼을 준비했고 이듬해 봄에 결혼했습니다. 첫째 딸은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알리온 직후에 다른 여자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오빠 결혼식 날 사귀던 여자와 함께 올 줄 알았는데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온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첫째 딸이 떠났습니다. 그녀가 데려온 신비로운 여자를 보고 저는 어리둥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여자가 지금 제가 보는 사람입니다. 안녕, 보람. 저는 황보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로 오래 사귀던 여자와 언제 왜 헤어졌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 사귀는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제 감정이 더 이상 같지 않아서 헤어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사귀고 나서는 누구나 결혼을 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더라도 잘 맞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보람이 정말 제게 맞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제가 아쉽다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사람으로서도 여러 면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이미 헤어졌고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로 했으니 그냥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먼저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와 관계없이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될 테니 행복하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사업을 하시고 은퇴하셨고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죠.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지만 결혼하면 바로 그만둘 거예요. 아쉽네요. 하지만 아버지 회사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 기훈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결혼 전에 아버지를 따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좋죠. 아, 사돈어리 사업을 하신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 쓸데없는 말 했어요. 기훈아, 그냥 그러지 마. 아니, 어머니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 시아버지를 만나서 많은 조언을 구했어요. 몇 년 후면 40이 되는데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어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왜 절실히 원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이니까 아무리 걱정되고 불안해도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아들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이 정말 제 짝을 만나서 그렇게 빨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소재업계에서 시댁 식구들의 명성에 현혹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무거운 의심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생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엄마, 오빠가 사귀던 사람이 있었지? 현정이 언니가 왜 나한테 연락했어? 언제 만났냐고 엄마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물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오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 성공에 눈이 멀어서 결혼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자를 버리고 좋은 배경을 가진 여자를 택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은 야망이 뚜렷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럴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나중에 큰아들을 앉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고 입을 다물어서 엄마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주지 않으니까 진실이 뭔지 알 수 없지만 성공에 눈이 멀어 현정이 같은 여자를 버렸다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후회할 거예요. 성공이 전부는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있는 게 더 큰 행복이에요. 큰아들은 이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걱정과는 달리 큰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잘 지냈어요. 큰아들은 제가 말한 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모은 돈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큰 며느리도 처음에는 좀 경박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모두 결혼해서 집을 나서기 시작하면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임신을 해서 손주가 생겼습니다. 안을 수 있어서 행복이 2배로 커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있는 대로 살았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예전처럼 느꼈던 기쁨을 다시 느낍니다. 그런 일상의 행복, 특히 둘째 며느리를 낳은 후에는 전에 없던 딸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둘째 며느리는 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없어서 늘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처음 집에 와서 저를 맞이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이제 나를 정말로 그녀의 부모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무엇을 하든 십자가를 머리에 얹은 어머니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다고 정말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녀는 즉시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처음 가족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의무감 때문에 연락하거나 나를 만나러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녀는 적어도 한 달에 4번은 나를 만나러 오거나 만나서 어디로 가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가자. 둘째 며느리가 며느리로서 너무 과한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가슴이 참 예쁜데 직장인은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며느리가 와서 할 일을 만들어서야. 엄마, 오늘 대박 당첨됐어. 축하해야지. 정훈이가 오늘 야근을 하니까 축하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엄마, 지난번에 엄마가 가져다 준 오이김치와 파김치를 다 먹었어. 오늘 또 사러 왔어. 그러는 김에 엄마랑 점심도 같이 먹을게. 손님한테 미술관 입장권 받았는데 같이 갈래? 엄마, 둘째 아들은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서 아무도 안 가. 미술에 대해선 머리가 없으니 아들 대신 나랑 같이 가. 나중에 보니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마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테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 이유 없이 오라고 말했잖아. 그러고 나서는 심심할 때마다 왔지. 그 표정이 좋았지만 안쓰러웠어. 어렸을 때 못하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재밌었어. 가슴이 아팠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 함께 웃고 싶었는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그렇게 쾌활한 사람은 아니지만 둘째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 하지만 그런 평범하고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 첫째 손자가 2살이 되려고 할 때 평화로운 일상이 발바닥에서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았어. 사실 좋은 소식에서 시작했어. 첫째 아들이 혼자 시작한 사업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 않았지만 사도 아이스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결정을 좋아하는 듯해서 연락을 했어. 그는 내 첫째 아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부업으로 시작한 다른 사업의 사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있어서 소식을 먼저 접한 둘째 아들이 전화를 했지만 나는 기뻤습니다. 첫째 아들이 바랐던 일이었고 마침내 이루어졌으니 부모로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둘째 아들보다는 덜했지만 우리는 종종 첫째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부엌일을 너무 몰라서 둘째 아들보다 반찬을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고마웠고 손주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손주를 그에게 맡겼고 자연스럽게 그가 내 첫째 자식이 되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조금은 소통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끊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새 직장에 취직해서 CEO도 하기 힘들고 엄마도 돌볼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화하면 외출했다고 하고 문자도 안 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 며느리는 전업주부인데 다른 일로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냥 바쁠 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 생일이 다가온 거예요. 나이 먹으면 생일은 나이를 세어보는 외로운 날일 뿐이고 축하할 것도 없는데 제 2번째 뇌가 저를 붙잡고 호텔에서 식사하고 같이 축하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를 받은 큰아들이 못 간다고 했어요. 이유는 시댁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년 생일을 맞았고 시댁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여행을 간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시댁의 영향력이 성공의 전부였기 때문에 큰아들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제 생일날, 그리고 큰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남기겠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탓에 멍한 모양이어서 기다렸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다녀왔으니 늦더라도 생일 축하해 주려고 작은 것 사줄 줄 알았고 생일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나? 며칠 후 집에 온 둘째 아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가볍게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한 게 아니었다. 그냥 내가 먼저 전화하면 왜 내 전화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내 생일을 모른 척했는지 알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안녕 기원아. 여기가 네 집이야? 우리 엄마야.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간에 전화했어? 뭐가 문제야? 아니, 네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아무 소식이 없었어. 여행은 잘 다녀왔어? 네, 여행은 잘 다녀왔어. 바빠서 연락이 안 됐어. 누구야? 내 엄마. 아, 왜 전화 안 했어? 뭐야? 전화기를 두고 왔어. 저기 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 집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을 텐데 목소리와 내용이 불평이 너무 많아서 말이 없었어.
보람이 같이 있어? 지금 보람이네 걔가 나한테 하는 말이야. 어젯밤에 전화 안 해서 엄마가 전학을 가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전화하자마자 전화 안 한다고 잔소리하기 시작했어. 여행 잘 다녀왔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게 싫다고. 야, 보람이한테 전화 받으라고 해. 너무 황당해서 큰며느리한테 바꿔달라고 했어. 큰며느리는 한숨 쉬고 며느리한테 전화했어. 며느리가 엄청 무례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 보람아, 내가 밤 10시에 전화해서 그렇게 화났어. 생일인데 전화 안 하거나 문자 안 해서 너나 기님한테 뭐라고 했어? 옷도 안 입고 내 옆에서 왜 불평해? 엄마 생각하렴. 방금 한 말 다 화났지. 그래서 전화한 거 맞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냥 너희들이 잘 여행했는지 뭔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했을 뿐인데 네가 먼저 불평했으니까 불평하고 싶으면 내가 화났다고 말할 때라도 하거나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전화한 사람에게 맡겼어. 그냥 말하고 싶어서. 라고 거만하게 말해. 아니, 네가 화가 나서 말하고 싶어서 전화한 건 뻔하니까 입 다물어. 엄마, 요즘은 누군가를 괴롭히면 사람들이 욕해. 야, 내가 널 괴롭혔던 때 기억 안 나? 너네 집에서 욕실 청소하고 바닥 닦고 그런 거 다 괴롭힘이야. 누가 들으면 내가 전화해서 큰 며느리한테 뒤처리 시키고 고생시킨 줄 알 거야. 설날이었는데 큰딸과 둘째 딸이 인사하러 왔더니 내가 청소하는 걸 보고 도와줬어. 큰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청소를 했는데 큰 며느리는 바빠서 못 끝냈다고 해서 다시 제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억울하고 화가 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듣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 그렇게 억울했던가. 다른 가족들도 청소하느라 바빴는데 그녀가 먼저 갔어.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 불평할지 모르니까 이쑤시개를 주워달라고 부탁하면 안 돼. 그래서 내 엄마하고 이렇게 다투고 싶어서 전화를 받은 거 아니었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거나 내 엄마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불리하니까 바로 화제를 바꿔서 이 일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 큰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나도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전화를 끊었어. 통화를 다 듣고 있던 내 두 번째 뇌도 어리둥절해했어. 딸과 같은 나이인 사람에게서 정말 온갖 말을 들었어. 그 후로 큰 며느리는 마음먹은 듯이 행동했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낯선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대화를 그냥 넘겼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하고는 내가 그녀를 돌보던 날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외출하고 나는 남아서 손주를 재우고 부엌으로 가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넓은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심코 냉장고를 열었는데 어떡하지? 한 달 전에 보낸 도시락이 냉장고 구석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뚜껑을 한 번도 열지 않은 듯 했습니다. 멸치볶음에 고추에 흰 곰팡이가 생긴 것을 보고 반찬을 얼마나 오래 두었는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정말 놀랐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봐 주시겠어요? 보람아, 냉장고를 보니 내가 보낸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어. 둘째 며느리가 오징어 볶음과 북어마리를 좋아해. 냉장고는 열었어. 왜 남의 냉장고를 열어? 왜 탓하려고 하고 나를 비난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나절이나 이러고 있는데 나는 물도 못 마셔. 그리고 내가 널 탓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가? 네가 먹었으니까 다음엔 음식 낭비 없이 더 맛있는 거 먹을래? 하고 물었는데 다 먹어치우려고 하는 것 같아.
뭐가 문제야? 내가 하는 말을 다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엄마 번호가 확연히 보이니까. 엄마가 손주를 돌봐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냉장고를 뒤질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아빠가 남편한테 회사를 줬으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청소나 애들 잘 돌봐주는지 감시할 수 있지. 응, 나는 너랑 소통이 안 돼. 넌 내가 하는 말 다 왜곡하니까 나는 그냥 그만해야지. 네 아빠가 뭐 하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듣고 싶은 말 듣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아, 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첫째 며느리가 낳고 아들이 시아버지한테 대표라는 직책을 받은 뒤로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줬던 기본적인 예의도 버렸다는 거야.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그게 다 그녀가 참아온 탓이었어. 나중에는 내가 보낸 반찬까지 택배로 돌려보내셨잖아. 아들에게 대표라는 직책을 주는 것처럼 정말 가슴 아팠어. 내가 나를 팔아버린 것 같았고 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그 함정에 빠진 것 같았어. 하지만 큰아들도 다르지 않았어. 내가 며느리한테 한 일을 그에게 말하려고 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소란 피우지 마 라고 했다. 그의 성격을 안다면 왜 갈등을 만들어야 하니? 그냥 무시해. 나는 그를 1년에 몇 번도 보지 못하거든. 뭐가 문제야? 나는 그와 사는 게 지쳤어. 엄마도 지쳤어. 나는 그가 필요하고 받을 게 있으니까 참아내는 거야. 그냥 그가 그의 삶을 살게 내버려둬. 너는 받을 게 있으니까 엄마가 너한테 하는 말이나 하는 짓을 다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성공하면 엄마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계속 간섭하니? 야, 멍청아. 나는 지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제정신을 가진 아들이 필요해. 미래에 대한 보장 없이 사치만 약속하는 아들이 필요해. 이 말만 들으면 내 큰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불효한 아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 설령 그가 그랬다 하더라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엄마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할 그런 녀석은 아니었다. 아니, 그런 녀석이었지만 어쩌면 엄마인 내가 자식에게 눈이 멀어서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살면서 겪은 충격적인 일들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큰아이와 겨우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친한 학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 전화 한 통이 정말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학교 친구가 갑자기 한 말이 있었다. 기우가 이혼했어. 뭐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봤어.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지난 주말에 큰아이하고 백화점에 갔는데 강남에서 온 애가 지갑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명품 매장 1층을 돌아다니더라. 하지만 그는 큰 며느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응, 백화점 가는 게 뭐가 문제야. 아, 하지만 그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게 문제야. 키 큰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어. 같이 쇼핑을 갔어. 그 남자는 양팔에 브랜드 로고가 있는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어. 아, 그럼 형제가 있어? 남동생이 있어? 아니, 혼자야. 외동딸이야. 하지만 진짜로 우리 첫째 며느리가 그녀를 잘못 본 게 아니야. 며느리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달라. 여기저기 꾸며대고 있고 얼굴도 날카로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난 정말 확신해. 하지만 이혼은 안 했어. 엄마, 그럼 내가 헛소리 하는 건가 싶어. 믿어? 반 친구와 전화를 끊은 후에도 계속 아니, 사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동시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모든 걸 초월하는 기분이 들었어. 아무리 부부간의 문제를 당사자끼리 해결하더라도 이게 사실이고 첫째 아들이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에게 바로 상의하면 지영이한테 바로 달려갈 것 같아서 둘째 며느리에게 복잡한 마음을 고백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집에 불러서 밥 먹인 후에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둘째 며느리가 한참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바람을 피우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아무리 남녀관계는 건드리지 말라고 해도 집안일인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지 아닌지 알아낸다 해도 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대표이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듣고 어떻게 하느냐는 시아버지의 몫이에요. 이미 다 알게 된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맞아요. 먼저 제가 로펌에서 일할 때 자주 들렀던 탐정사에 말씀드릴게요. 사실이라면 증거가 더 많을 거예요. 그게 나오면 시아버지께 말씀드릴지, 그냥 언젠가 나오게 둘지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와 시아버지께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니 저도 둘째 며느리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첫째 아들이 CEO로 앉았을 때 잊었던 최소한의 자존감이라도 있었다면 당신도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알고 나서 올바른 선택을 할 거예요. 둘째 며느리의 도움으로 불륜 혐의를 받고 있는 첫째 며느리를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한편으로는 불륜이고 헤어지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이 다치지 않고 가족으로 함께 살기를 바랐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이 복잡한 감정을 한꺼번에 정리할 결과를 바꿔야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진료를 받은 탐정사무소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이런 식이니 내용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의 충격이 다를 것입니다. 아니, 희정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아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며느리가 말했듯이 직접 보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 첫째 며느리는 사진과 영상에 분명히 나왔고 그들은 알 수 없는 남자와 손을 잡고 같은 차를 타고 서로 뺨에 키스하고 있었고 그 차 안에서요. 그들은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거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수영장에서도 서로를 잡고 있었는데 호텔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스킨십부터 먼지까지 망설임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걸 큰아들에게 보여주기로 이미 마음먹었고 아들이 이걸 보고 제 욕심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봐 걱정했지만 당시에는 아들이 이혼 후 CEO 자리에서 내려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무렵 몇 년 전 경기도에 있는 시댁이 재개발이 되어서 꽤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큰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사위로서 받은 CEO 자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그에게 사업 자본으로 주어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린 후에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걱정을 들은 몇몇 친구들이 겁에 질려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돈이 없으면 부모 대접을 못 받아서 TV에서도 볼 수 없어요. 봤어요. 부동산과 모든 걸 주었는데 모른 척하고 부모를 버렸어요. 모든 걸 다 주고 결국 박탈당하고 외로운 거지가 되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큰아들을 돕고 싶다면 시도해보세요. 누구였을까요? 기정이 아빠였을까요? 예전에 유언장 쓰기 전에 자식들에게 말기병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자식들의 반응에 따라 유산을 주셨어요. 엄마,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때려치고 넘겼어요. 도와줘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받고 나서 코웃음치고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 보험이 필요했어요. 예전이었다면 뭐라고 했을 텐데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고는 설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들은 대로 자식들에게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부모이자 인간으로서 거짓말로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 약간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까다롭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없겠어요. 우선 둘째 아들에게 췌장암이라고 말할게요. 중년이라고 거짓 자백을 한 거예요. 어땠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슬퍼서 울었어요. 엄마, 꼭 엄마를 구할게요. 전국의 병원을 다 뒤져도 엄마를 고쳐줄 의사를 꼭 찾을게요. 그러니 엄마,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은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돌보기 편할 거라고 했지만 당장 거짓말이고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 울고 있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긴장을 풀었고 너무 심하다며 더욱 울었다. 둘째 아들은 화를 내며 바로 집에서 뛰쳐나갔다. 둘째 아들의 화는 그 뒤로 일주일 더 이어졌지만 나는 믿을 수 있는 자식을 얻은 줄 알고 안도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반응은 첫째 아들이지 둘째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주말을 정해 첫째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그 집에 갔다. 문을 여는 순간 며느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왔다. 그는 나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지만 중요한 말이 있다며 허락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손자는 자기 방에 있었고 큰아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내가 왜 왔냐고 묻자 나는 이제 결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잠깐 TV를 끄라고 하고 며느리도 와서 앉으라고 했다. 나는 떨리는 얼굴로 두 사람을 마주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준비한 것을 말했다. 지난주에 조직검사를 했는데 췌장암이라고 나왔다. 중간 단계였다. 병원비가 꽤 많이 들었을 거고 내 몸이 모든 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엄마, 암이시네요. 몸이 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엄마 보러 가니까 이상하게 살이 빠지셨어요. 정훈이는 아직 모르지만 엄마가 여기 계시니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갑자기 암이신 거예요. 엄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대표를 맡은 지 2년도 안 됐어요. 별 성과도 없는데 엄마, 아프세요. 걱정되고 일이 잘못되고 있다면 왜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야? 지금 농담이라고 하니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겠지. 아니,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엄마한테 말하거나 정훈한테 잠깐 갔을 수도 있었을 거야. 왜 엄마한테 먼저 온 거야? 내 남편과 나는 변호사 부부니까 돈 많이 벌 거야. 지금 나 혼자 놀고 있으니까 엄마를 돌봐달라고 하는 거야. 이놈은 엄마를 돌볼 수 없어. 평생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어떻게 엄마를 돌본다는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어? 왜 내가 무서워서 헛소리를 해? 그럼 왜 갑자기 이걸 먼저 말해? 정훈한테 먼저 전화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솔직하게 말해. 이놈은 못해. 대신 간병인을 구해줄게. 괜찮아. 얼마나 필요했어?
맞아. 엄마, 돈 때문에 온 거야. 내가 그녀를 돌볼 수 없다고 하면 당신은 기분이 나빠서 돈을 주려고 할 테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지. 맞아. 어떻게 생각해?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픈 엄마와 시어머니 걱정은커녕 자기들 걱정만 하고 있었어. 떨리는 이빨에 대해 말하는 거야. 충격보다는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 아들에 대한 사랑인지 믿음인지 아니면 냉혈한 피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분명한 답을 얻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됐어. 얼굴을 움직이지 않고 그들에게 말을 걸었어. 너희한테 뭘 기대하냐? 지금 아픈 사람도 눈여겨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목동을 보면 어떡하냐? 마음의 평화도 없이 무언가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너희들을 보면 이 나이에도 뼈의 세계에서 많은 교훈을 얻는다.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머릿속에 없으면 사람이 너무 못생겨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네 기분을 이해해. 지금부터 내일이라도 내가 쓰러지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남용할 거야.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까? 그 대신 앞으로 너희 중 한 사람이라도 내 돈 한 푼이라도 필요하다면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좋아,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하자. 그러면 우리 둘 다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한 뒤 나는 집을 나왔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큰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보았다. 나는 망설이거나 더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중에 큰아들은 내가 둘째 아들에게 한 말이 시험을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후 내게 전화해서 큰 소동을 피웠다.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속일 수 있니? 나는 억울해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아이들이 긴급하지 않은데도 부모에게 암에 걸렸다고 하는 건 왜지? 거짓말로 속이고 진심을 드러냈다고 너무 화내지 마. 거짓말로 병들면 큰아들이 바로 날 버릴 거라는 걸 미리 알았거든. 그래서 그 뒤로는 큰아들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 거의 인연 끊을 뻔했지.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어렵게 알아낸 큰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아들에게 전해야 했어. 직접 말하고 싶지 않아서 큰아들이 내가 현상한 불륜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를 회사로 보냈어.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 효과가 엄청 빨랐어. 사장님이 바쁘지 않으셨나 봐서 바로 확인하고 전화해줬어. 뭐야? 엄마는 뭐 했어? 뭐야? 몰라서 묻는 거야. 나한테 보낸 사진과 영상이 뭐야? 아, 그건 나한테 물어선 안 될 질문이야. 아내한테 물어. 내가 바람 피우라고 한 적 없는데 왜 나한테 물어? 왜 이걸 보냈어? 네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보낸 거야. 얄미운 엄마한테 화풀이 하지 마. 지금 회사 책임자 딸한테 물어. 사진에 구멍이 난 걸 보고도 같이 살고 싶다면 직접 하든가. 아니면 내 아들이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성공할 능력도 없고 자존심도 잃고 눈 감고 사는 아들을 키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연락하지 마. 그게 큰아들과 한 마지막 전화였어. 그 후로 둘째 아들을 통해서 큰아들에 대한 모든 걸 들었어. 그로부터 몇 달 후 큰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유혹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혼전 계약서를 썼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안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헤어질 생각도 없이 서명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불륜에 대해 물었더니 며느리는 제가 쫓아다니고 배신자처럼 행동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사람을 붙이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이성을 잃고 폭력까지 행사했고 둘째 아들에게서 경찰이 집에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전 계약서에 이름이 없었던 며느리는 아들이 머리를 뜯어낸 뒤에도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 이혼 딱지만 달고 쫓겨난 아들은 발 밑에 불길을 느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미안해 하기보다는 그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말 성공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혼전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 물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쉽게 올라간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얼마 전에는 둘째 아들에게 다시 사업을 시작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 큰아들이 저를 잘 대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고 여러 곳에 연락해서 돈을 얻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가 저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눈 대화에 대한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뻔뻔해서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라면 어머니 앞에서 CEO가 되기 위해 쉽게 포기한 자존심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설령 제 자식이라 할지라도 저를 실망시킨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라고 여기지만 바로 그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감사함을 잃은 자녀에게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 문제를 절대 공유하지 않을 것이며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더욱 조심할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헌신하더라도 그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부모로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채널에 감사드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디 실망 없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